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0.5%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코스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합의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카카오뱅크하고 포스코 이 두 종목이 상당히 부진했었고, 또 카카오도 1% 가까운 하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1% 내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 오늘 딱 두 가지 업종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게임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 오늘도 6%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또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또 첨보까지 굉장히 코스닥 내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목표 주가가 80만원까지도 상향된 기사가 오늘 나오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생산시설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의 수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나홀로 수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보합권 내에서 조금씩 수매수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면, 기관은 오늘 하루 종일 시초가부터 수매도 폭을 키워왔었고, 결국에는 4천억 규모의 수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수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수매수가 들어왔고 5거래일 연속으로 수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대비 기관은 소폭의 수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신규 상장했던 카카오페이. 오늘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외국인이 소폭의 수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카카오. 반대로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SK하이닉스, NC소프트, 현대차, 삼성 SDI 이렇게 다 종목을 수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하이브, 카카오페이, NC소프트, 기아, 두산중공업 이렇게 다 종목을 수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모처럼 NC소프트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자, 먼저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0.8%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양봉과 함께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대로라면 내일 새벽에 최초로 16,000포인트도 돌파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0.4%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지금 촬영 시점에도 0.6%의 약세가 나오고 있고, 추세를 보더라도 확실히 미국 시장하고는 다르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비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짜증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시장이 최소한 보합까지만 지켜줬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텐데, 지금 보시면 21선을 이탈했고, 또 조금 전에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다르게 양봉보다는 음봉 패턴이 훨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칠 수가 있고요. 또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중국 상해지수 현재 0.2%의 약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국내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 자, 그런데 대만은 10월 초에 한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뒤부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대만 시장이 국내 시장하고 가장 흡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나뉘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 니케이. 일단 니케이는 국내하고 대만, 그리고 중국과는 다르게 신흥국 시장이 아니라 선진국 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아시아 시장보다는
유럽, 미국 이쪽과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일본 니케이 증시를 보시면 그래도 10월 초에 저점을 딛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들 10월 초에 한번 저점을 딛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이 두 개의 시장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제가 10월 초는 제외하고 10월 중순부터 시장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죠. 그때부터 오늘까지의 수급을 한번 살펴봤어요. 외국인은 약 1조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간은 6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액적인 측면은 한 달 동안 기간을 놓고 보게 된다면 그렇게 큰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외국인의 연일 매도세보다도 다른 나라 시장과 다르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지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시더라도 하루 매수하면 또 다음날 매도하고 연속성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외국인도 국내 시장의 포지션을 잡기가 참 힘들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수가 전저점 약 2,900포인트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추세적으로 방향성을 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추세적으로 어떤 상승 흐름을 체크할 때는 저점을 높여가는지 그 부분을 정말 중요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지수가 지난 10월 초의 저점 2,9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시아 시장, 대만, 일본 이런 시장처럼 분명히 국내 시장도 흐름을 찾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무려 3.5%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6거래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다소 기대감을 높였던 하루였지만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관련 내용을 몇 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요소수가 대란을 빚고 있는데 저녁에 뉴스를 들으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이 때문에 규소, 마그네슘, 그리고 유연탄 대부분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소수 관련주들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마그네슘 관련주까지 대부분의 원자재 관련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나아가서는 자동차하고 반도체에도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의 원재료를 살펴보면 황린, 텅스텐, 규소 이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특히 황린은 중국에서 생산량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력난으로 인해 생산량이 10% 이하로 크게 줄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장기화될 경우에 지금도 공급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가중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연말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뉴스에서는 요소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요소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규소, 유연탄 그리고 반도체 원재료로 사용되는 황린, 텅스텐 이런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또 생산량도 크게 급감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약간은 복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DDR5, D램 반도체가 DDR4하고 DDR3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DDR5 시대로 메모리 반도체가 한 단계 진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DDR5는 DDR4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가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슈퍼컴퓨터, 기업용 서버 시장 이쪽에서 DDR4에서 DDR5로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D램 가격 하락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여기에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DDR4에서 DDR5로 교체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이 다소 줄어들 수가 있고 반대로 DDR5는 생산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D램 가격,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우려했던 가격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DDR5가 본격적으로 교체가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DDR4에서 DDR5로 메모리 반도체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D램 가격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려했던 D램 가격의 하락, 그리고 수익성 악화,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DR5 시장은 아직까지 0%의 점유율에 불과해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출시가 될 것이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출시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양산에 성공했던 만큼 시간은 걸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교체가 된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약 2023년, 멀게 느껴지지만 머지 않았어요. 2달 뒤면 2022년이기 때문에 약 1년 2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2023년에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DDR5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D램 반도체 가격 하락, DDR4에서 DDR5로 메모리 반도체가 교체됨에 따라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은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금은 쉽지 않은 가능성이 높고 또 내년 초까지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DDR5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면 D램 가격 하락이 제한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 이 부분을 연결지어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관련 업종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9만원대에서 한번 저점을 딛고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을 돌파했는데 과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4월달에 60일선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0일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한 달간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누적 약 2조 9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1조 3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성장성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가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지만 어떤 새로운 재료와 이슈가 붙었을 때 그때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반도체를 바라보는 업황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저가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과거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 당시에 8월 20일이죠. 작년 8월 20일날 SK하이닉스가 7만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차트를 조금 줄여보면 그때가 최저점이었고 1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 초까지 이때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시면 날짜를 한번 살펴보세요. 7월달이거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연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대략 8월 중순이 조금 넘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9월달부터 계속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저는 충분히 지난 8월 중순 이후 그때하고 너무나 닮아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점에서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7개월 만에 60일선을 돌파했고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난 8월 달부터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그 당시와 정말 닮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